목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5% 올라간 2,625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오니까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올라간 88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과연 어제와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종목에 대한 움직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보다는 그래도 굵직한 종목들의 빨간불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올라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1% 이상 더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어제 2차 전지 쪽이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반등이 또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 LNF, SK이노베이션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정도 눈에 띄고요. 금융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보험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봤을 때는 네이버가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도 오리온이 상승불 켜고 있고요. 오늘도 해운 쪽, 운송 쪽에 일부 종목들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엔터 쪽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또 가득가득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에코프로가 어제 이제 에코프로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 2차 전지 쪽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도 10%나 밀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국발 리스크가 2차 전지 업종에게 좀 제한적인 것인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뭐 중국의 뉴스가 나왔다. 이게 뭐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언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소재를 밸류에이션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적어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네. 독점 내지는 거의 독점에 준하는 그런 양상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가 컨센서스고요. 그런 컨센서스 하에 생산량이라든지 향후 수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포드와 CATL 뉴스도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이 뉴스의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약간의 편법을 쓰면 중국 업체도 들어올 수 있네. 네. 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은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했었는데 이렇게 편법 써서 들어오면 들어올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5개 종목의 하한가라고 하는 다른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네. 시장의 심리가 악화된 것이 해당 종목군들의 하락의 이제 본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들 종목은 다시 뭐 미국이 확실하게 법을 정해서 중국이 들어간 건 다 안 돼라고 밀어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돼를 어떻게 확정해 주어야 적어도 어떤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다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미국에 지금 남아있는 그 위협이 되는 그 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어떻게 빨리 내려줄 것인가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개별 뉴스에 대한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미국의 확실한 스탠스가 정말로 중국은 다 밀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편법 써서 들어오면 편법 써서 들어온 부분은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뉘앙스를 알기 이전까지 해당 종목군들은 조금 뭐 변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오를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기적인 노이즈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를 놓고 본다면 어저께 그 상처를 네. 하루 만에 되갚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적어도 그렇다면 거래량 기준에서도 한 70% 이상, 그 다음에 주가의 반등폭도 적어도 한 60%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그러니까 전일 하락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강하게 나와줘야 그래도 우리가 어저께 충격을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독점 혹은 과점할 것이라고 봤던 미국과 유럽의 이 배터리 시장에 중국의 진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뉴스
뉴스가 하루빨리 나오길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업종 전체적으로 워낙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제 하락을 모두 다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또 하나의 이슈가 필요할 것 같고 워낙에 지금 2차 전지 업종 안에서 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JYP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가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 4사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지만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퀸카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이 활약을 하면서 엔터 4사를 좀 맹추격할 수 있을지 일단 오늘은 상승분을 지금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엔터주에 대해서는 뭐 저는 JYP 무세니까 네. JYP는 1년 전부터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네. 뭐 보유 정도의 관점, 신규 매수는 쉽지 않지만 보유 정도의 관점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탑픽을 굳이 하나 더 꼽아보자면 하이브 정도까지는 꼽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SM은 카카오와 얘기 나올 때부터 탈락했고 제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YG도 뭐 블랙핑크 후속에 한번 나와봐야 네, 베이비몬스터가 한번 나와봐야 네. 우리가 좀 더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큐브엔터는 잘 살펴보시면 최근 다른 회사들과 주가 흐름이 말씀해 주셨던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그럼 그 앞전에 주가는 과연 왜 올라갔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저는 그때 주가 상승의 이유는 아이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카카오가 SM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큐브엔터 같은 업체들, 아이들도 한번 흡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때 큐브엔터도 같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카카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지는 과정에서 큐브엔터 인수 관련된 얘기는 뭐 저기 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만큼 지금 당장 실적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은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몇백만 장씩 한번 그 음반을 팔아주는 그런 대형 업체들이 있지만 네. 큐브엔터는 아이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잘하고 있으나 몇백만 장씩의 앨범을 팔아댈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팬덤이라든지 또 해외 콘서트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만큼의 그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그 갭을 메꾸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이 적어도 해외에 나가서 몇백만 장의 음반도 팔고 그 다음에 굿즈도 팔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콘서트 수익도 굉장히 확실하게 나오는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뭐 M&A 이슈 같은 것들이 다시 불거져 나와서 결국은 이런 중소업체들이 다시 하나로 더 합쳐져서 커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다른 회사만큼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큐브엔터를 포함한 중소업체들에 대한 판단은 다른 선두업체들만큼 올라가기 힘들다로 맞춰놓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엔터주는 정말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엔터 4사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 신규 접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중소형 쪽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하니까 그 갭을 메우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특징주에 대한 질문 맞춰보겠고요.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종목 이름이 잘못 나갔네요. 오늘 현대제철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볼 텐데 이제 과연 이 철강 업계에 동이 틀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어제 철강 관련주들이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글로벌 철강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업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중국 부양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뭐 철강주로만 취급되진 않으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철강주를 보시면 조금 뭔가 좋아지는 흐름 보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 이제 글로벌 철강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가의 반등이 한번 크게 레벨업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약세를 보였죠. 즉 중국의 기대감을
앞두고 중국의 이 리오프닝 기대감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다 일본제철이나 뭐 누코나 아르셀로미탈 같은 종목군들이 한 단계 다 레벨업을 했다가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별로 없다라는 얘기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며칠 상간으로 보면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로 보면 지금 이 차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조금씩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철강이라는 게 어디 쓰입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뭐 기계 설비에도 다 쓰이고 건설, 조선, 뭐 그 외 뭐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에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경기가 뭐 빠른 속도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터닝하는 그런 양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인프라 수요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이 글로벌 철강 시장이 바닥을 벗어날 것인가는 저는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증가,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인프라 증가, 동남아 쪽의 인프라 증가가 동반해서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향이라기보다는 국내 향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종에 따른 그런 부담감들이 주가에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내 부동산 가격들도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네. 반등하려는 시도, 그다음에 무분양도 조금씩 줄어주려는 그런 그렇죠.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철강 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글로벌은 이미 약간 터닝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강한 터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시도와 더불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국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이 열연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기업들도 같이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모멘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유통가격, 열연 네. 유통가격과 계속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도 지금 뭐 차트만 보면 별로 그렇게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준비된 보시는 것처럼 열연, 냉연, 철근, 후판 뭐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진한 양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가격만 보고 우리나라 철강주와 동행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쪽에서 뭔가 탄력적인 시도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금리는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벌써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닌가. 그러면 개별 종목단으로 봤을 때 밸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철강업종의 순수하게 철강시장에 따른 반등이 예전 같으면 포스코홀딩스로 강하게 나타났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은 철강주로만 취급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러면 현대제철의 밸류에이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 있는지가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 철강주 중에서도 현대제철을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제철의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밸류 판단 부탁드려 볼게요. 네, 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주력이 뭐 자동차용으로도 가지만 아시는 것처럼 뭐 H형광이나 철근 이런 쪽이 주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건설 시황 뭐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뭐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를 반영하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뭐 P, PB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PB 측면에서 봤을 땐 0.2배. PE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대 최저 수준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중국의 유통 가격이 예전만큼 뭐 폭발적으로 오르고 저 밸류가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아마 1월 달에 화학 업종이 마진 스프레드가 턴했을 때 주가가 확 튀어 올랐던 것처럼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소한 바닥을 벗어났구나 정도의 시그널만 주어진다면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그 중국 쪽의 부양책 기대와 더불어서 중국의
철강 가격들이 오르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도 정말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만약에 겹쳐서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당 주가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대제철은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한 정말 최악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악재가 희석되는 국면만 돼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다. 1차적으로 어디까지? 한 0.3배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뭐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5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 빠르게 가면 좋겠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최소한 4만 원 한 초반 정도의 가격이 PB 한 0.3배 정도에 걸려 있어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 주시면서 목표 주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뭐 제일기획뿐만 아니라 미디어 광고 쪽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이쪽 다시 봐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부진해요. 이노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글로벌 이야기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야기 피어그룹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실까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뭐 미국 업체들 쪽 흐름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최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노션과 그다음에 이노션보다 더 안 좋았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 뭐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나름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네요. 뭐 물론 지수 대비해서는 못 간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와 관련돼서 이런 광고 쪽의 흐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적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은 속도를 줄인 것뿐인데 주가가 너무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광고 시황 분명히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디지털 쪽이라든지 일부는 뭐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최근에 메타의 주가 반등도 어떻게 보면 전체 이 디지털 광고 시장과 소위 SNS를 통한 이런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광고 시장이 정말 최악이다?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면 이건 사실 주가 부진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1분기에 조금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안 좋아질 건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만큼 좋아지진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 종목이 2019년, 20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마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디지털 광고는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디지털 광고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분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없지만 뭐 C2C나 일정 부분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진율을 개선시키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연초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제일기획의 양호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매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마진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주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수가 나름 견조하게 2,600선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로 올라가는 것 없이 굉장히 밑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 종목이 배당을 늘리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하반기에는 뭐 실적도 선방할 수 있고 배당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자리, 즉 7월 달 하반기로 넘어가는 지금 자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간의 우려가 좀 지나친 과한 우려였는지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자 일단 이 종목도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밸류는 역대 저점, 그것도 전에 보지 못했던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는, 그래서 Q의 성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마진율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가 역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떨어지고 네. 있다라는 것은 뭐 경쟁사가 늘어나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광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시황관이 섞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에 좀 버텨주는, 그다음에 배당 관련 기대감이 올라오는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9월, 10월 달 정말 뭐 다시 좀 배당주 좀 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실적을 나오는 종목을 볼 때 보면 이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낮은 밸류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많이 접근해 보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밸류가 낮아져 있는 지금 시점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리가 좀 낮춰야 되겠지만 매수의 시점은 지금부터 타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PB를 한 두 배 정도로 계산해 봤을 때 적어도 2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 2만 원 한 중반 정도의 가격까지도 한번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목표 주가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한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 정도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제일 기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